우선 옛날에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이 되면 빠지게 된 것이 이제 5.18 겪고 나가지고 이게 군부 독재에 대해서 이제 막 그렇게 이제 그 거부감이 있고 또 이 평화적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거기에 막 엄청난 좌절감. 그래서 그러면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공산혁명밖에 없다. 이래서 이제 뛰어들게 돼서 이제 선배에서 후배로 이렇게 이제 탄력을 받아서 하는데 한 총련이 해산됐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1987년에 이제 한 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86년에 규정해서 87년부터 법 적용해가지고 5기 한 총련부터 해서 결국은 한 총련이 해산됐잖아요. 그러니까 후배들을 꽉 장악할 수 있는 좌익 집단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내가 큰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화자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공안의 맥이 끊어지듯이 학생운동에도 이렇게 이제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산해가는 그런 것이 끊어져가지고 비교적 자유롭게 된 거죠. 자유롭게 돼서 또 이제 개인주의적 성향도 더 많아지고 하여튼 그런 여러 영향이 그러고 이제 우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좌익 이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기극이거든요. 허위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를테면 옛날에 반공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대학 가가지고 뭐 전환시대의 논리 이런 거 한번 읽으면 확 돌아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전교조한테 이렇게 좌편향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진실을 알게 되면은 또 확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네. 현 정부는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주장하는 적폐청산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그 적폐청산 중에는 부정부패라든지 그런 비난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남한에서는 친일파 청산을 어느 정도 꽤 했거든요.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친일파 청산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는 전부 반동이라고 다 처벌했죠. 그래놓고 반동 분자를 처벌해놓고 그 친일파를 처벌했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반동 분자 중에는 옛날에 친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중에는 친일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반동으로 처벌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명분을 갖추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폐청산을 하다 보면은 그 중에 이제 꼬투리를 잡으면은 부정부패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은 이를테면은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고 그랬던 행동들이 지금 적폐가 된 겁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 세상이 됐기 때문에 전 세상 거의 일은 적폐가 된 거죠. 쉽게 예를 들으면은, 김기춘 실장님 같은 경우에, 그런 좌익 예술가들한테 국고 보조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자유민주 체제를 해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내 돈으로 하는 거야 할 수 없지만 최소한도 국비를 지원해 가면서 그걸 할 수는 없다. 자유민주 체제를 해치는 행위에 국비는 지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현 체제를 자유민주 체제로 생각하면은 그런 처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판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따가 또 얘기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은 지금이 자유민주 체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나중에 헌법 얘기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고 그랬던 행위들을 일부 부정부패하고 묶어서 적폐청산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북한에서 친일파를 일부 친일파에다가 자유민주 체제를 섞어서 반동 세력으로 처벌한 거나 마찬가지 수법이죠. 이른바 정적 숙청이자 체제 숙청이라고. 그렇죠. 예. 이게 여기에 또 연장을 해서 왜 좌파는 집권하면 항상 과거사에 집착을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체제로
적법하고 정당하게 태어났다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활동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나라가 친일파에 의해서 또 이렇게 미국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불법 부당하게 태어난 사생아처럼 이렇게 해야 자기네들이 활동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럼 왜 좌파 지식인들은 공산주의 이론에 빠지는 겁니까? 북한에서는 성분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르주아의 가족들, 자손들은 절대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어도. 그래서 그것들은 계급 분류를 지난번에 김문수 지사도 말씀하시더만 굉장히 그러니까 큰 거로 세 그룹으로 가르고 그 안에 또 가르고 해서 50몇 개 그룹으로 가른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절대로 그는 사상은 이게 지금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런 면도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국내에 활동하던 좌익들이 휴전이 되면서 3분의 1 정도는 북으로 가고 3분의 1 정도는 일본으로 밀항을 하고 3분의 1 정도는 여기 남해 이제 잔류에 있다가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활동을 못 하다가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좀 자유화되고 이러니까 이제 많이 활동하는 면도 있고 대학생들이 급격하게 이제 좌경화되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8 이후에 막 그런 군부 군사정부에 대한 거부감,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는 좌절감 이런 것 때문에 급격하게 빠져들게 되고 막 그때부터는 과거에 있던 사람들도 막 다 튀어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만개가 된 거죠. 좌파는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을 해가지고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됐습니다. 한국의 우파가 좌파에게 배울 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배울 점이 많죠. 전략 전술 면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통일전선 전술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노력을 합니까? 감옥에 가는 것을 감수해가면서 이런 지금 다 바치잖아요. 거기에 여자들은 성을 바쳤다는 말도 있고 자기 가진 걸 다 바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지금 여기로 말하면 노블레스 오브레인가 지금 공산혁명으로 해서는 뭐든지 다 바치는 그런 정신이 우리 우파한테는 없죠. 네. 지금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한민국 세력 대 반대한민국 세력, 대세대, 반대세대, 반대세, 또 그런 것도 있고, 종북 세력이니, 좌익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빨갱이란 말이 이게 자연적으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6.25 때 그냥 전선에서 싸움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적치하에 들어간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빨간 띠를 두르고 온 놈들이 하는 짓이 그야말로 참 온갖 행패를 다 부렸잖아요. 인민재판하면서 아무나 갖다 죽이고 그러면서 보니까 저 빨간 거 두른 놈 보면은 막 끔찍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빨갱이라고 한 거지. 그것이 무슨 누가 어디 어학사전에 나와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이론에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공산주의 이론이 선전 이론과 실천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 1970년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공산주의 이론을 공격할 수 있는 이론이 없었어요. 공산주의 허구성을 밝혀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전에는 어쨌든 6.25를 겪은 사람들은 6.25를 겪으면서 공산당,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를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로는 그럴듯하게 이제 설명을 해도, 선전을 해도 이게 아닌데 반박을 하려니 이론은 딸리고 그러니까
아이고, 말이 많으면 빨갱이야. 빨갱이한테는 말은 안 되고, 몽둥이가 약이야. 그 말이 그렇게 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거죠.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 공산주의 이론의 지금 허구성이 밝혀져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직도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강사는 절대 부족입니다. 네. 그걸 들으려고도 안 그러고.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텐데, 그 좌파의 실체를 알기 위해 추천해 주실 만한 책 같은 게 있으십니까? 책이 많죠. 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 말에, 지금 공산주의 이론이 이중구조로 돼 있다라는 것을 처음 밝혀내신 분이 그 당시 명지대학교 윤원구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공산주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기본서일 테고, 그거 말고는 요새 우익 인사들이 쓰는 책들이 많습니다. 경제 문제라든지 전교조 문제라든지 쓰는 게 많은데 일일이 제가 거론할 수는 없고, 문제는 책을 많이 펴내도 아무도 사서 읽지를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책은 무지개 많습니다. 예. 다 이제 서점에 저 구석에 박혀 있거나. 예. 변호사님께서 검찰에서 이제 퇴임을 하고 나오신 다음에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이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북 반국가 행위자 임명사전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완성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친북 임명사전을 만드는 거는 이 애국 진영의 수건 사업입니다. 예. 근데 저쪽에서는 친일 임명 사전이니 뭐니 이제 그런 걸 많이 만드는데 친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친북 종북인데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걸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역사에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좀 조심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가 그걸 만들 시간은 없고 근데 다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그러면은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이제 저걸로 나눠가지고 해서 이제 각자 몇 건씩 해가지고 이제 자료만 수집을 했었죠. 그래서 혹시 또 이견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선정을 했는데 만일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 신청을 해달라 해가지고 신문에 광고도 몇 번 내고 그래서 두 분인가가 이의 신청을 해서 한 분은 우리가 이거는 설득력이 있다 해서 받아들이고 한 분은 설득력이 없다 해서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임명사전이라고 해도 지금 임명은 99명만 남아있는 셈이죠. 99명 남아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국가정상화 이제 그걸 하는 과정에 이제 그 편집 책임자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이제 제가 국가정상화 추진위원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편집 책임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위원장님 계신 동안에 못 만들어서 죄송하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못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나는 만들기는 했어도 얼마나 가슴이 무겁습니까? 저거 오면은 민사, 형사 저기 각 100건씩 들어올 텐데. 그래서 하여튼 지금 내가 지금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도 지금 나와 있고 내가 따로 만들려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는 역사에 기록을 남기게 만들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사실상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책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이제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진 셈이죠. 책을 만들 필요가 없게 된다. 근데 그러면은 만일 이런 식으로 헌법 개정이 됐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그래요. 가짜 민주주의라고 그러고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못 쓰게 되니까 이제 그냥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다. 이렇게 지금 밀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가 떨어진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로 가면은 이건 공산주의를 표방한 거다라고 저 사람들이 주장을 그렇게 실천해 나갈 겁니다. 이 정권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은 국헌문란이 됩니다. 국헌문란. 그러면은 그걸로 처벌받아야 돼요. 예. 자유가 붙은 그런 개정안이 나왔다고 보면은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새로 나온 개헌안에는 독소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든지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지방 분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것이 공산주의 헌법이다. 민중민주주의 헌법이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민중민주주의라고 주장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일반 국민들이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제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나 그럴 겁니다. 신뢰를 아까 블랙리스트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다른 거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새 검정 역사 교과서 지필 기준을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초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역사 교과서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싹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민주주의로 바꾸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기자들이 왜 이런 안을 만들었냐고 질문을 하니까 책임연구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헌법에 대해서도 자유민주 체제 인지에 대해서 헌법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다. 그래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 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 헌법이 명문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있는데 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고 돼 있는데 누가 그런 논란을 일으켜서 논란을 일부러 만드는 거죠. 그런 논란을 근거로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방법도 기기묘묘한 거고 아니 그 논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빼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논란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놔두면 되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런 논란이 처음 있는 거냐? 아닙니다. 2011년도 9월 달에 그 당시에 역사 교과서에 대해 가지고 애국 진영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역사 교과서가 너무 좌편향돼 가지고 이게 북한의 교과서냐 대한민국의 교과서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교과부에다 막 항의를 하니까 그 당시 교육부 장관으로 있던 이주호가 교과부의 이제 그런 담당 부서인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교육부 산하에 이제 이렇게 공무원과 민간인을 합동으로 만든 그런 기관이죠.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역사 교과서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걸 좀 분명히 좀 해줄 수 없냐. 그랬더니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 20명 중에서 공무원 5명을 뺀 민간위원 15명 중에서 9명이 우리는 그렇게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표를 내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데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만드느냐. 그게 지금 일반 국민들은 저 사람들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집권 세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체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행위들이 적폐로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 이 기자님 이해를 하셔야 다른 시청자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네. 현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지방 분권을 내세웠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남북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의심을 합니다. 연방제 통일이 어떤 것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연방제 통일이라는 거는 북한의 통일 방안입니다. 북한의 제가 공안 검사를 하면서 북한의 전략 전술서를 봤어요. 1975년에 나온 책인데 주체 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 이론
거기 남조선 혁명 이론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이론이고, 조국 통일 이론이 바로 연방제 통일 이론입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미제국주의 식민지니까 미군을 몰아내고, 그래서 여기 인민혁명을 일으켜서 인민정부를 세운 다음에 같은 인민정부끼리 통일을 한다. 이게 지금 연방제 통일의 내용이에요. 그냥 막 통일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연방제 통일이라는 게 사상 이념이 같지 않으면은 그 통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뭐 낮은 단계니 뭐니 해봐야 똑같은 연방제 통일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방 분권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연방제 통일로 가는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결국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그럼 결과적으로 북한과 대한민국의 그런 체제에 대한 모호성이 결국에는 해소되죠. 그러고 또 통일을 가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다 그런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에너지라는 게 왜 에너지입니까? 그 노선을 택하고 있으니까 에너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향을 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지금 제가,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해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전부 사람들이 무슨 그런 억지 소리를 해가지고 고를 지르느냐, 이렇게 했고,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이를테면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나를 약 올리듯이 대통령이 됐는데 어디 적화됐느냐,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원래 소신대로 했었으면은, 적화의 길을 걷고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뭐 미국보다 북한 먼저 방문하고 또 사드 배치 불허하고 개성공단 뭐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뭐 이게 지금 그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 변호사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맞다.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헌법에서 국민이라는 용어 대신 사람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게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이를테면은,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만 사람으로 친다는 뜻인지, 북한에서는 그렇거든요. 북한에서도 헌법에다 사람 중심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아무나 사람이 아닙니다.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만, 김일성을 따르는 사람만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저렇게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이건 나라라는 거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병역 의무를 하고 이래서 지켜지는 게 나라인데, 그러면은 아무 그런 의무를 안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도 사람이니까 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불공평하다. 그런 두 가지 면이 있어가지고 국민을 사람으로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개헌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개헌을 시도한다고. 그렇죠. 지금 개헌은 불순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지금 짝이 없는 개헌. 예. 그렇다고 지금 뭐 개헌을 하지 말자 그러면은 또 개혁 반대 세력이라고 또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헌 반대만 해가지고는 곤란해요. 헌법 개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지. 그냥 개헌 반대 오면은 또 저 사람들이 선전선동에 능해가지고 반개혁 세력이라고 또 몰아붙일 겁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 두 정권을 이제 다 직접 몸소 경험하고 계시는데, 혹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거 뭐 논문으로 써야 될 정도고, 제가 이 공안 측면에서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의식화가 된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쟤네들하고 어울리면서, 조금 겉멋만 들었다고 할까? 이 뼛속까지 의식화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속이론 같은 거를 그렇게 신봉하지 않았어요.
그 한미 FTA라는 게 종속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동기들이라도 종속 이론을 배운 사람들은 막 그거 엄청나게 반발한 겁니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벌어졌을 때 우파에서 저걸 받아줬으면 되는데 우파는 저거는 좌익이야 하고서는 안 받아들이고 좌파 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저거 배신했다고 배신자라고 그러고 그 바람에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비하면은 현 정부는 훨씬 이제 조직적으로 이를테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현실과 타협을 좀 의식화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의식화에 대한 참모들하고 불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의식화된 참모들하고 불화가 없죠. 예. 생각이 같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웬만한 건 비서실장한테 대신하라고 해도 되고 비서실장이 대통령한테 하라고 해도 되고 예. 그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노무현 정권은 아마추어 좌파이고 예. 문재인 정권은 프로 좌파 내지 직업운동권 집단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뭐 아주 거칠게 보면은 너무 자세히 보려면은 예. 뭐 한두 곳도 없을 테고 그냥 공안 입장에서 거칠게 보면은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부터 자신을 세 번째 민주정부라고 지칭을 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말 그대로 민중민주주의 이런 걸 지금 뭐 결국은 DJ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만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과거 역사는 다 부정하겠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도대체 성립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동안에 뭐 해온 것은 전부 독재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건국은 뭐 1919년에 됐다 뭐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거를 따로 생각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부터 봐가지고 제대로 된 정부는 3개밖에 없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박문진 이사장을 지내실 때 MBC 뉴스 등 이제 MBC 프로그램이 공정성을 유지했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MBC가 정권 친화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MBC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박문진 이사장에서 불신임당하고 또 이사에서 해임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이념적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깊이 따져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기준이 민중민주주의입니다. 민중민주주의로 보면은 내가 굉장히 우편향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그거는 저쪽에서 정권 쪽에서 생각하는 거고 국민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내가 왜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느냐. 내가 지금 지난번에 이사 해임 처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달라 해서 제가 공청회를 거쳤어요. 그 공청회에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보고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그러는데 나를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이를테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느냐. 지금 민주노총하고 지금 언론노조하고 지금 박문진의 그 여권 이사들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지금 언론노조는 자기네들 강령에서 진보정당과 연대해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계 공산주의 세계 노동자들과 연대한다. 이게 국제 공산주의 선언하고 그런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산당 선언하고 비슷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보고 편향돼 있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또 나를 편향됐다고 한 지금 박문진의 여권 이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느냐. 재작년에 16년이죠. 16년 말에 우리가 2017년 사업을 결정하면서 박문진 사업 중에 하나로 북한 주민을 상대로 방송 청취를 확대하는 사업을 그때 벌이려고 했었어요. 예산 연간 한 1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러려고 했더니, 그 여권이사들이 막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슨 그런 불순한 책동을 벌이느냐. 그래서 아니 북한 주민한테 아니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하려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한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유입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정보가 통제돼 있으니까 그러려 그러면은 방송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걸 주민들한테 외부 소식을 알려주는 것을 그걸 불순한 책동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게 불순한 책동이냐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 남한 방송을 듣는 거는 그거는 북한에서 불법 아니냐. 왜 북한 주민들한테 불법을 조장하느냐. 그게 그러니까 생각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완전히 북한 공산 집단의 입장에서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나보고 편향됐다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평창올림픽 보면서 다 느꼈죠. 지금 정권 담당자들이 전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북한 공산 집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북한 친화적인 정권이라고. 북한 친화적이라기보다 좀 북한 중심적인. 북한 중심적인 정권. 현 정권은 북한 중심적인 정권. 그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도 일단 박문진 이사장직을 유지를 하셨는데 청와대 쪽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걸 뭐 근데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반응 같은 게 있었습니까? 대놓고 직접. 아니 청와대에서 그랬잖아요. 이런 일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기 곤란하니까 노조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 무슨 방송 장악 문건도 발견되고 그리고 그야말로 막 당정청 노동조합 그 사회 단체 총출동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이 국민들이 이를테면 애국 국민들이 힘과 의지가 어떻다는 일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적화가는 길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이것이 일시적인 집회로 끝낼 게 아니라 좀 조직화하고 좀 장기적으로 가서 좀 이렇게 조직된 힘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좌파는 조직들이 많잖아요. 노동조합 무슨 전교조 민족예술 무슨 하여튼 해가면서 온갖 전부 다 조직을 다 갖추고 있는데 우파는 지금 조직이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자유한국당인가 있는데 저게 무슨 지금 조직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야당 역할 못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죠. 저거를 자식인데 아무리 미워도 하여튼 잘 타일러 가면서 잘 길러야죠.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잘못 오면은 또 내란 선동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위력을 보여주면 되죠. 이를테면은 100만 애국 시민이 나선다든지 그러면은 하여튼 촛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나선다든지 폭력성 행사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국민의 뜻을 보여주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행사나 집회를 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좌파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모여서 다 이렇게 연합체를 형성해서 하는데 우파는 뿔뿔이 여기저기서 해서 단결력이 약하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좌파는 전부 이제 이념 목적이 단일하고 또 딱 저기는 위계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민주 세력, 우파 세력들은 다 개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선배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듣지도 않고 다 자기가 옳다고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전선 전술을 써서 어차피 이게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한다라는 목적만 같으면은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떨어져서라도 흩어져서라도 열심히 태극기 흔들고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네.